상승세를 이어가던 집값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서 압박을 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5월 9일이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종료가 되고 이제 중과하는 게 재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 집값이 잡히게 될지 지금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대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나오셨고요. 부동산 R114 윤지혜 리서치랩장, 또 NH투자증권 텍스센터 정보연 부동산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월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석 달 만에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꺾인 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꺾였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매물 내놔라, 연일 SNS를 통해서 압박을 한 것이 정말 이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꺾은 데 영향을 준 걸까요? 일단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뭡니까? 예, 주택 가격 전망 CSI 지수는 사실은 소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1년 뒤 집값에 대한 전망 자체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주택 가격 전망과 관련된 CSI 지수를 분석을 할 때 100 이상에 있을 경우에는 1년 뒤에 그래도 집값이 오를 거다. 네. 전망이고요. 반면에 이제 100 이하에 있을 때는 이게 하락 전망이 1년 뒤에 더 많다. 이런 전망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추세도 중요합니다. 추세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3년 7개월 만에 꺾이게 되면 심리적 타격감이 그만큼 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통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이제 권능은 이런 수요 압박 혹은 공급 쪽에서의 이런 조절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은 시장이 먹힙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속성이 얼마나 강할 거냐의 차이만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CSI 지수 이제 지금 나오는 지표들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몇 개월만 지금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네. 이제 한 10년 정도의 시계열에서 보면 가장 낮을 때가 61이었습니다. 2022년 11월경에 얼마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금리가 한참 급격하게 올릴 인상될 때 소비자 심리 지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높을 때가 한 137, 요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보시면 108 정도에서 엄청난 이제 하락 전망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해석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 달 수치에서 예를 들어서 100 초반 혹은 100을 밑돌았다. 그러니까 꺾인 폭이 더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집값 상승 기대가 심리적으로 꺾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지수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이제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일단 강남 서초는 한 10에서 15% 금매로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한 5건이 매물로 나오면 그 중에 한 건이 양도세 중과유예를 피하기 위해서 한 10에서 15%까지 조정 가능한 가격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중에 이제 정리를 하려면 강북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강북 같은 경우에는 한 30%까지 급매물들이 가격 조정이 있는데 이미 이제 시장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미 이제 급한 것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다 정리가 됐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 중과유예 폐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시장의 반영은 아마 3월에서 4월 초에 다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 토어제로 서울 전역이 묶였기 때문에 거래를 하려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는데 한 빨라야 1개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다 이루어지려면 3월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3월 시장의 결과를 보고서 하반기 시장의 어떤 주택가격 예측이 좀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보현 위원님도 집값 상승 기대가 어느 정도 꺾였다고 보시는 쪽이세요? 현재 매물 증가가 집값 하락의 시그널로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네. 현재 좀 주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3년 7개월 만에 좀 기대 심리가 좀 꺾이긴 했는데요. 물론 그때 2022년 하반기만큼의 위기감을 느낀다고 소비자들이 생각하진 않는데
장기간 이어졌던 랠리에서는 어쨌든 쉬어가는 장세가 좀 필요했던 터에 지금의 어떤 이제 거래 위축과 또 관망세가 좀 5월 9일 그리고 이제 선거 시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 학습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17년 파리 대책이 발표가 되고 앞으로 8개월 시간을 드릴 테니까 2018년 4월 1일부터 양도세 이제 중과가 이제 조정 지역에 시행이 되니까 다주택자 매물 파시라고 했을 때는 지금과 다른 시점은 그때는 이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네. 그때는 장기간의 어떤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처럼 높게 형성되지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금리는 지금보다 높긴 했지만 전세가율이 서울만 하더라도 70%가 넘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없었고, 그러니까 세 안고 갭으로 취득하기가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기 수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대기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다주택자 규제하게 되면 똘똘한 채 남겨두고 외곽 지역이나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은 것부터 내놔야 되지만 현재 강남의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이유도 이 대기 수요에서 비롯됩니다. 대출이 없기 때문에 그 교수님 말씀처럼 10에서 15% 조정된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붙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구조적인 영향도 있어서 이번 5월 9일 그 시점까지는 이런 움직임은 좀 지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매물은 좀 나오는데 실제 이제 거래 체결로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나눠서 질문드리게. 매물 실제로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체결되는 거는 어느 정도 비중이에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의 이제 세금적인 압박 혹은 대출적인 압박,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보유세 강화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려서 심리 압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정리를 못 하고 있었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전에 시기적으로 볼 때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물을 내놔야 되는 게 팩트상 맞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때 과거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전세를 낀 형태들로 이제 매매를 못하게 막았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최대 2년 정도 유예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셔야 되는 게 매물을 늘리면서 동시에 매수자도 늘릴 수 있는 구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이 반드시 이런 외곽지, 그러니까 서울 외곽지 쪽은 이제 가격 부담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이 전세가율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의 대출 규제 상황들은 LTV를 40%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도가 적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세가율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서울은 한 50에서 한 60%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낀 형태들로 외곽지 쪽에서는 매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고요. 반면에 전세가율이 지금 LTV 한도 40%보다 훨씬 낮거나 혹은 4억 원, 2억 원 이런 대출 규제를 받는 곳들은 사실은 진입할 때 현금 부자가 아니면 쉽지 않은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많이 오른 지역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보면 전년도에 한 15%에서 2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쉬어갈 타임이 맞고요. 반면에 강북권역, 외곽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도 같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평가니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매물은 나오는데 거래 체결이 좀 드물면 결국은 도로아미타불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 네.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제 유예 기간을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은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매물들이 나오면 또 거기에는 매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 시장은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 강남 서초 송파가 나와 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심리로 좀 더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과거 정부와 이번 정부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5,000피를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구현해냈고 그다음에 되게 강력한 의지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하반기 시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대기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또 이게 거래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조건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대출 조건들이 좋지가 않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3월에서 4월 초에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다주택자 그 양도세 유예로 인한 매물들은 다 결정이 날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안 팔리는 것들은 어차피 이제 증여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매물도 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최근 이제 부동산 증여 등기 건수가 8천 건 넘게 22년에 10,000건이 넘었었거든요. 최대 컸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올해도 한 10,000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들은 헐값에 더 이상 헐값에 매도자는 내놓지 않고 증여로 돌아설 거고 매수자는 조금 더 적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려는 그러한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제 3월 내에 치러지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이번 법안 유예로 인해서 생기는 매물들은 다 해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차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이 더 줄어들어서 되게 이제 거래가 되게 적어서 줄어들면서 좀 점차적으로 이제 약보합이나 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약보합 수준. 네. 그 관심 사실 강남 아니에요? 그렇죠. 강남 불패가 과연 이번에 정말 깨질 것인가? 네. 가격 하락폭이 예를 두 자릿수대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추세적으로 만들어지면 네. 강남 불패가 깨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죠. 만약에 약보합 정도 수준이면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강남에 관심이 좀 모여지고 있는데 급락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다주택자가 시장을 구성하긴 하지만 실제 시장을 움직였던 큰 축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취득했던 이제 최근 단연간의 경로가 대출 비중이 높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사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 규제한다. 난 1주택자인데 내가 매물 내놓을 이유는 굳이 없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조적으로 5월 9일 이후에는 뭐 2주택, 3주택 7, 80%의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매물이 다시금 종적으로 좀 감출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또 대기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팽팽한 어떤 그 눈치와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격은 크게 올라가지도 않지만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이제 그런 구조에서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뭐 강북 지역이나 아니면 15억 원 이하의 주택 거래가 지금도 노원구만 보더라도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 거래가 되니까 네. 이제 다시금 한번 갭이 좀 좁혀지는 가격 차이가 좁혀질 그런 장세가 좀 당분간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안 빠질 거다라고 보고 계시네 강남 지역. 아,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네. 매물은 지금도 계속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급지수로 그동안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매도자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양도세 중과보다 무서운 게 지금 이제 보유세와 종부세. 그러니까 양도세는 팔았을 때 발생되지만 가지고 있을 때는 보유세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을 때 이익을 더 남기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령자나 아니면은 현금 흐름이 많지 않은 보유 부담이 많지 않은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점을 좀 시사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매물 출현은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는 사람과의 어떤 수급 불균형, 그 전월세 시장과의 어떤 엮여 있는 문제 때문에 급락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변수는 그 차후에 어떤 정책적으로 계속 이거를 좀 가져갈 것이다라는 점. 그게 좀 생물처럼 많이 움직이겠죠. 네. 강남 지역 집값에 대한 전망은 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랩정님. 예, 뭐 우리가 강남 불패, 뭐 부동산 불패 이런 네. 용어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불패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2008년에 이제 근시일 내에 가장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 강남과 그 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얘기했던 버블 세븐 지역이 다 반토막 납니다. 가장 많이 추락을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투자 시장이 강한 성격들은 급락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네.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 직전 우리가 이제 IMF 외환위기 때 혹은 우리가 금융실명제 하던 이런 시기들 보면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패라는 표현들은 맞지 않으나 장기 시계열에서 보면 사실 우상향한 건 맞죠. 그 관점에서 좀 볼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남 집값을 얘기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문재인 정부 때의 세금적인 압박에 의한 그 똘똘한 집 한 채 이슈가 현재 해소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들 6.27 대책, 10.15 대책
그리고 지금의 최근 들어서 압박수위가 높아지는 다주택자 혹은 1주택자 거주자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온통 똘똘한 집 한 채를 강화하는 이슈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주택을 우리가 구매하려고 할 때 쉽게 설명하면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신중해야 될수록 더 좋은 걸 처음에 사려고 하는 욕구가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국구에 있는 자금 수요가 서울 혹은 강남 3구로 여전히 쏠려 있기 때문에 이 강남 3구에서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전망하기는 여전히 시장의 똘똘한 집 한 채 혹은 거주용 1주택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전국적인 수요에서 기존의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 처리하고 들어오는 수요 혹은 이 금융시장 쪽에서 자산이 늘어나신 분들이 들어오는 수요를 강남이라는 곳에서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가져간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하락 전망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두 분은 거의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고 교수님 나왔습니다.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강남에서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경우에 아까 강북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을 먼저 처분하고 강남을 가져가려는 경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하면 증여 처리를 해서라도 이걸 유지하려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수익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건물들을 처분해서 오히려 강남 3구에 있는 주택을 사려는 경향들이 많고요. 그동안에 또 올랐던 현금 부자들을 분석을 해보면 30대들 같은 경우에 코인 투자를 통해서 갑자기 현금이 늘어난 사람들이 그냥 현금으로 사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대출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6,000P를 바라보고 막 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현금화한 자산들은 결국은 부동산으로 왔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을 가진 그 대기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은 강남 3구의 아파트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가 그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LTV를 축소해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 의원님, 네. 매물이 좀 더 나온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대출은 그 부동산 구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만큼 대출 연장이 안 된다. LTV가 사실상 0%다라고 하면은 매물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정부에서는 그 신축, 그러니까 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유통 물량을 늘리려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금을 통해서 매물 출회를 또 유인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의 대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요.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얼만큼 이제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가 좀 관심이긴 할 텐데요. 네. 예전에 왜 그 지지난 정부 때도 그 임대사업자를 좀 등록을 좀 권장을 했다가 다시금 이제 이거를 자동 말소, 자진 말소를 또 유도를 하면서 시장의 매물 출회를 유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매물이 조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가져다 주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매물 출회는 있겠지만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안정화에 기여될지는 아직은 좀 물음표인 건 좀 사실입니다. 지금 그 얘기도 했죠. 그 임대 수익 비율 RTI도 대출 연장할 때 만기 연장할 때 RTI 또 최초 받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하기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쨌든 임대사업자들, 다주택 임대사업자들한테는 다 옥죄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사실은 627 대책에서 이미 다주택자는 LTV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만기 시점에 연장되는 기존 대출 계약을 연장을 시켜주는 것도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LTV 0%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임대사업자가 대상이 되는데, 네.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히스토리를 좀 보시면 2020년 한 8월경에
우리가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특별법 상에서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일몰시켰습니다. 그 이외에는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아파트 유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비아파트 유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상당 부분은 일몰 처리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20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근 5년 사이에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이미 확실히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러면 비아파트 쪽에서 물건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근 3년 사이에 빌라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없죠. 뭐 빌랑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그리고 빌라 매물이 부족하다 얘기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 지역에선 남아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오피스텔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도 근 3년 사이에 없습니다. 없죠. 예. 네. 무슨 얘기냐? 팩트 체크 다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 비아파트 물건들이 나와도 원래 이 시장은 빠져나가는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매물량 대비.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연장에 의해서 비아파트 물건이 나와도 시장에 미치는 아파트 시장의 가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네. 당연하게도 대출을 받는 임대사업자는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받은 거잖아요. 그럼 유동성 압박에 의해서 당연히 매물화 되겠죠. 다만 비아파트가 매물화된다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애가 타겠네요. 지금 그렇죠. 만기 연장 안 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갚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임대사업자 중에 고령자 비율이 한 30%를 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분들은 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출 연장을 옥죄게 되면 결국 내놔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걸 시장에 내놨을 때 또 받아줄 사람이 있느냐 이게 문제이죠. 그러면 이제 자동 파산으로 이어져서 되게 지금 이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되게 불안한 상황이 현재 상황이고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어떤 그 제2금융권하고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다주택자가 지금 36조 정도가 대출이 돼 있고 제2금융권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란 이제 금융위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금융권에 되게 이분들이 파산했을 때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는 대출 그런 무실화에 따른 파장이요. 예, 이런 문제들이 좀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 이러한 대출 규제는 집을 사지 말라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도 이제 현금 여력이 없는 비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인들이 팔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들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기적의 논리다. 뭐 말이 안 된다라는 반박이겠죠. 이런 입장도 내놓기도 했거든요.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진다. 자, 여기에 대한 논리 저희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반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놔서 그 거래 체결이 되면 그걸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가 사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가 이제 줄어든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발언 이후에 이제 시장과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산수와 수학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숫자를 놓고 따지면은 그게 맞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근데 또 현장을 나가 보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뭐 1000세대 규모 이상의 대단지라 하더라도 네. 전세 매물이 뭐 한 3건 뭐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이제 숫자와 현실 사이에서 어떤 괴리가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잠재적인 수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공급과 맞아 떨어지거나 수요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곳은 이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학군지라든지 역세권이나 뭐 전통적으로 이제 임차 수요가 많은 곳들은 매물이 하나 감소될 때 똑같이 수요가 동일하게 하나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매물이 감소되면 전월세 공급이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사실과 현실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곳들이 매매와 매물출회를 통해서 요번에 5월 9일 이후에 이제 4개월과 6개월간의 이제 잔금과 시간을 좀 유예해줬고, 그리고 임차인 있는 경우에는 2년까지 이제 유예 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매물출회를 먼저 앞당긴 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임차 물건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이걸 먼저 가져다 썼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철도 앞두고 있는데 전월세 시장 불안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다 좀 들어볼까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기적의 논리라고는 했지만 1년 사이에 33.6% 전세 매물이 감소한 게 숫자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그 앞서 말씀했듯이 그 다주택자가 내놨을 때 신수요자가 이걸 딱 바로 사면 이게 이제 바로바로 이제 매칭이죠, 그 매칭. 매칭이 딱 되는데 네. 이게 우리가 공급에서도 타임래그가 부동산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전월세 시장에서도 타임래그가 존재하는 게 이걸 팔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팔 사람들은 이걸 임차를 안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실의 형태이던 아니면 임대차 시장에 나와야 할 물건이 되게 장기간 동안 그 나오지 못하고 잠기는 그런 타임렉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바로 시장에 나와야 될 것들이 매도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시장에 못 나오고 있는 이런 시차로 인해서 매물 잔금 그 전세 공급이 좀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금이 막 압박이 지금 되게 보유세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월세로의 임대인들이 월세로의 전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공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앞으로 전세 품귀 현상은 좀 더 지속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2+2 제도를 어디론가 좀 옮겨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게 하반기에는 앞으로 좀 전월세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연장해서 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은 이로 인해서 또 줄어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세에 대한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의 상승은 상승으로 좀 예측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어때요? 네. 일정이? 제가 실무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시장에는 공실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상가 시장 혹은 사무실 오피스 시장 혹은 오피스텔 시장은 공실 개념이 있는데 주택에는 공실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들어가면 누군가 빠져야 되는 구조에 있는 네. 시장이고요. 그 관점에서 일단 전제를 하고 최근에 이제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이제 대학가 이런 원룸들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있잖아요. 네. 그 공급 주체가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매물을 내놨을 때 그러면 그 주택을 과연 대학생이 살 거냐? 라고 보면 대학생은 소득이 없으니까 뭐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대출을 해줄 리는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정부 보증에 따라서 대학가 이런 부분들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학가에서 어떤 핵심지 쪽에서 움직이는 이 물건들은 결국은 그 주변에서 움직이는 직장인들이 사갈 확률이 큽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그러면 사실은 이 대학생들이 주택을 매입해서 본인 집에 주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외곽지로 빠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 도심지 쪽에서 내가 이 주택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자산이 풍부해서 사줘서 거주하라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월세 가격은 중심지, 대학가만 놓고 보더라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왜냐하면 물건이 희소해지니까요. 다만 이제 입지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한 부분들에서 보면 사실은 하나를 빼면 하나를 추가한다 이 발언은 맞습니다. 맞는데 입지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 외곽지에서 물건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맞고요. 핵심지 쪽에서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인들이 이걸 계약할 수 있는 건수들은 계속 줄어들 거다. 이 관점에서 보면 매물이 희귀해진다는 건 가격이 오르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원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가정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주택에는 누군가 살고 있죠. 임차인들이 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의 매물이 예를 들어서 그들의 매물로 나온다고 치고 그 집을 무주택자가 만약에 이제 산다고 가정을 하면 그 안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일련의 계약 관계들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에서 타임렉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타임렉이라는 게 이제 시간의 괴리인 건데 네. 시간의 괴리가 다 끝났어요.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뭔가 공실도 해소가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 테이블의 끝에 가면 서울에는 직접 거주하는 자가 소유자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호 지역에서는 전월세 임차 물건 자체가 절대치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도권 외곽지 쪽에서는 말씀하신 그 종국에는 네. 굉장히 많은 저렴한 주택들이 생기겠죠. 아, 다만 우리가 출퇴근이든 대학까지 오는 거리든 이런 교통비를 생각하면 이 선호 지역에서 살고 싶은 수요가 사실은 밀려난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아까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가요? 어, 외곽 예.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는 이런. 예, 그 큰 궤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꼭 주거를 해야 되는 집에서만 매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자가 점유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이면 공통적인 이제 입지가 될 거고 이제 부동산은 특히 주택은 이제 위치적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국지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몰리는 곳에만 이제 자가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럼 다주택으로 이제 세를 놓았던 임대를 해놨던 물건들은 이제 외곽 지역의 물량들이 좀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기간이 종료되면서 그동안 이제 그 5% 임대료 상한이 있던 물량들이 없어지면서 네. 다시 한번 내몰림이 생기는 임차인들은 높아진 시세만큼의 이제 주거 비용 부담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우려 섞인 부분도 같이 좀 상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유세 강화를 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올릴 거냐, 세율을 올릴 거냐,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서 뭐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좀 더 가파르게 올린다라든지. 어쨌든 결과는 보유세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1주택자들도 혹시 매물을 내놓는 뭐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똘똘한 한치 현상이 무너지게 될 것이냐 이 질문.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냥 한 예를 들면 제 지인 중에 하나가 이제 집값이 막 오르던 초기에 팔았어요. 지금이 고점이고 네. 나중에 조정이 오면 사야겠다라고 팔았는데 못 샀어요. 1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게 10년 전이에요? 네. 꽤 오래된 일이군요. 서울에서 적어도 내가 좀 안전한 주거를 하기 위해서 집 한 채를 가지고자 하는 열망들은 다 많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게 내가 너무나 대출을 많이 끼고 서울에 집을 샀다. 그래서 이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거거나 아니면 현재 요걸 팔고 좀 더 상급지로 가겠다. 이러한 특별한 매물 말고는 1주택자들이 그렇게 많은 보유세 때문에 집을 팔고 전세로 지금 막 전월세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유세 강화로 인해서 그 집을 1주택자들이 마구마구 시장에 내놓을 확률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보유세가 강화하는 방식이 이제 세율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을 좀 가파르게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도 있고 공제폭을 좀 줄이는 방안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공제 금액을 올린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만약에 12억인데 예를 들어서 네. 10억 미만으로 낮춘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공제폭이 줄어드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 이거 굉장히 1주택 보유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큰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큰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기를 이제 매매 패턴을 볼 때 단기 매도를 한다거나 그래서 원래 분양권이든 아파트 단기 매도할 때는 더 중과가 있었고 장기 보유할 때는 투기나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공제를 좀 해줬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금액 기준이 이제 12억을 거기다가 이제 장특공까지 80% 해주니까 뭐 과도한 차익에 비해서 너무 이제 실효세율이 좀 낮다 이런 말들 때문에 뭐 8억 원은 낮춘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이제 그 주택 가액은 그동안 많이 올라온 데 비해서 그 1주택자가 실수요자임에도 느껴야 되는 이제 심적 부담 그리고 금전적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매물이 좀 나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팔고 나가면 그 대체주택에 대한 그 대안 마련이 또 녹록치는 않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정도 되어 있는 가격에서 양도세를 내고 요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은 비슷한 컨디션의 수평 이동도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유 부담을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자막에도 나왔지만 뭐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뭐 1주택자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은
좀 지역적인 특성도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재건축이 한참 이슈인 곳들은 그 조합원지위 승계에 대한 어떤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거든요. 그 안에 또 팔아야 된다던가 아니면 나는 재건축을 사업 완료 진행 단계까지 완주할 계획이 없거나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팔 수 있을 때 또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좀 개인적인 사정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결국 1주택자 매물이 뭐 보유세 부담 때문에 나오게 막 쏟아질 거다. 이거는 너무 억측에 가깝다. 이제 보유세 개편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시중에서는 뭐 카더라긴 합니다만 뭐 실효세율을 뭐 전체 금액의 뭐 1% 수준 이상으로 올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령의 자금 순환이 안 되시는 현금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압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세금 압박에 의해서 물건이 나올 때 조세 전가의 이슈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세 전가를 얘기하면 계속 임차인, 전월세 이렇게 전가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새로운 매수자에게 이 금액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물건들,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이런 과정 순환 속에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물건들이 고가의 1주택자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저는 가격이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지점은 이게 이제 가격이 빠져서 이분들 1주택자가 매도하면 다시 1주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필수재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아마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외곽지로 빠질 겁니다. 네. 그 외곽지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 외곽지 가격은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행선을 좀 달리는 구도에 있는 게 이게 주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들어온다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 고가의 1주택이 부담된다면 외곽지 쪽으로 빠질 테니까 그쪽은 오히려 가격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이슈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항상 정부 정책의 그 목표나 이 타겟팅하는 방식은 우리가 그 무 같은데 멍든 부분을 이렇게 딱 칼로 도려내지 않습니까? 항상 그 문제가 되는 부분만 싹 도려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다 연결돼 있다면 그게 안 된다는 건 아닙니까? 그 안에 열어보면 그 멍들이 다 이렇게 퍼져 있는 뭐 이런 양상이 반복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죠. 119 대책, 그 공급 대책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장 안정화의 최후의 보루는 사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119 공급 대책에 뭐 정부 설명에 따르면 영끌이라는 표현까지 장관이 쓸 정도로 공을 들였는데 이외에 뭐 후속 조치나 추진 상황 등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들리는 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반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 어떤가요, 정 부장님? 지금 이제 그 정부가 영끌을 해서 내놓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뭐 즉각적인 긍정적인 반응 찾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그널이 안 됐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국토부 장관께서도 한번 언급한 바 있지만 예전에 한번 썼던 그 소재를 다시 한번 등장시켰던 배경도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인허가 권한도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어떤 얼라이먼트나 합치되는 목소리가 아니라 좀 엇박자 나고 있는 것들 여기서 이제 좀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만 호가 올 거다. 뭐 서울에 26곳에 3만 2천 호가 오고 뭐 경기에는 수도권에는 뭐 2만 8천 호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볼륨보다는 일단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눈앞에서 착공이 되는 모습이 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도시계획상 이제 뭐 설계가 다 나왔다 하더라도 이 계획이 좀 변경되면서 다시 한번 시간 소요가 또 더 걸릴 거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주택 공급의 양이나 볼륨보다는 그 속도 측면에서 더 더뎌질 거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크게 환영받거나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안정의 시그널로 당장에 좀 받아들이기는 제가 체감되지는 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체감 못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이제 공급에 대한 중장기 시그널을 정부가 계속 주고 있는데 그럼 26년의 입주 물량은 얼만큼이냐 했을 때는 사실 없거든요. 이랬을 때 내가 올해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 뭐 단기 내에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몇 년 안에는 뭔가 실질적인 공급이 없을 거야. 또는 이러한 실질적인 입주 물량이 없는 거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싶은 유형의 집이 아니라 빠르게 공급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빌라라던가 뭐 다가구라던가 이런 것들의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공급은 느껴지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공급 정책의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뭐 좀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공급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계획들 있잖아요. 저 착공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용산국제지구 저것도 공급 물량을 두고 서울시랑 바로 갈등을 빚었으니까 과천도 네, 부정적인 경마장 어디로 옮길 거냐부터 해서 더 이상 주택을 감당하기가 이제 무리가 있다. 저런 거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 용산도 그렇고 과천 경마장 부지도 그렇고 노원 태릉 부지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유유부지 계획상에서 사실은 과천은 원래 과천 청사 부지였는데 경마장 부지로 바뀐 거고요. 네. 용산은 원래 국제업무지구였고 그리고 노원 태릉 부지 이 경우도 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 우리가 2020년에 이제 이사 공급 대책 뭐 이런 부분들 발표하면서 연끌했던 부분들이 현재까지 오는 동안 아직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또 가지고 온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 쪽에서는 수요자 설득 과정에서 조금 애매하게 꼬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놓게 해서 거기서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좀 확보를 하고 저기서 말하는 2027년, 2028년 기존에 이제 135만 호 올해부터 27만 호, 26만 호 착공 계획까지 그게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면 사실은 2027년까지의 시간만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면 사실은 공급은 좀 선순환 구도로 갈 수 있는 구도는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공에서 과거의 공급 계획을 내놓을 때는 우리가 적정가에 뭐 반값에 내놓겠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대기 수요로 대거 전환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우리가 부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토지 공개념 개념에서 LH가 토지 매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건물만 분양으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분양가 자체는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양가에 대한 설득 포인트들을 좀 시장에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어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농지 얘기 해보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 그래서 전국 농지 중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서 뭐 이행 명령이라든지 강제 매각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건데 이거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투기 농지 좀 낯설기도 한데 용어 자체가 말이죠. 예, 그 큰 틀에서는 그 부동산, 그러니까 국토의 개념에서 그게 주택이든 농지든 그 실사용이 필요한 것 외에 나머지 목적을 이제 투기나 이제 뭐 이렇게 자본이득의 대상으로 보는 그 관점에서 이걸 좀 근절하고 뭐 정상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되고요. 그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나 산업 활성화도 있겠지만 일단 농토가 일단 이렇게 묶여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요거를 한번 건드린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얼마 전에도 그 비상업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하다 보니까 네. 그 뭐 베이커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서 실제 매출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네.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하나로 이제 판단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명령이라든지 강제 매각 이런 게 좀 이루어지면은 사실 뭐 지방 인구가 좀 감소하고 소멸되는 거랑 별개로 그 묶여 있는 땅들에 대한 활성화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로 그 농업 인구에 대한 보호도 좀 뒤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그 강제 매각을 명령까지 할 수 있나요? 그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농지를 매입할 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직접 그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애초에 매수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농지를 매수하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하면
사실은 경작하지 않는 농지이기 때문에 행정 권능에서 이 부분들을 매각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게 농지를 농지 용도로 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좀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미미하다 보니까 이걸 강제로 좀 매각하는 명령 대상으로 좀 삼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요. 실제 이제 농지 부분들을 투기적인 용도로 활용해서 한다면 당연하게도 사실은 이건 불법적인 부분들이니까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맞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고 또 집값을 낮추는 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명제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게 그 정상화의 일환이다라는 거죠. 이건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드는 의문은 이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규제 일변도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또 수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BG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